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외래 및 건강 검진에서 보는 췌장 효소 및 종양 표지자 상승의 접근입니다. 오후인 것도 있고 해서 오늘 보신 것 모든 강의들 통틀어서 아마 가장 난이도를 쉽게 가져갔고요. 이미 주제 자체도 굉장히 내로하게 잡았으니까 마음 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래 세팅이라든가 건강검진 세팅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들 저희한테도 의뢰가 되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접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상은 없는 분인데 스크리닝상에서 아밀라이즈 수치가 이를테면 정상치 100 이하인데 120 전후로 상승이 되어 있다거나, 혹은 CA99 췌장암 표지자 수치가 기관에 따라 37 이하인 곳도 있고 27 이하인 곳도 있겠지만, 거기서 췌장암 표지자 수치가 45, 70 정도로 상승되어 있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접근을 하실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사실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시죠. 무증상이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걱정할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을 1차 기간에 계신 분이든 2차 기간에 계신 분이든 3차 기간에 근무하는 분이시든 다들 비슷하게 답은 똑같을 터인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혹은 췌장 담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백그라운드로 말을 하는구나 라고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답은 요 첫 슬라이드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비스라는 이비스.com이라는 곳에 가시면 펌메드를 그대로 이제 결과를 불러와서 이거를 사이테이션으로 쭉 보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점 하나가 논문이고 이 논문의 사이테이션 카운트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분포를 보시면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엘리베이션 이렇게 검색을 했을 적에 뭔가 핫한 분야들은 트렌드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논문들이 굉장히 듬성듬성하고, 주제도 보시면은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엘리베이션의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질병군들에서 나오는 어떤 부속적으로 나오는 언급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엘리베이션에 대한 접근은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CA99 엘리베이션도 보시면은 최근 11, 2년 사이에도 논문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고 뭔가 핫해 보이는 분야이긴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은 지식적으로는 새로운 건 없고요. 오히려 췌장암의 얼리 바이오 마커라든가 리퀴드 바이옵시, ctDNA 이런 개념들이 요새 대두되고 있지만, 오늘 주제는 CA99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그렇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인트로덕션과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엘리베이션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CA99 엘리베이션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고, 양해 말씀드리면은 강의 자료가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이 웹사이트, 저희 병원 내과 웹사이트라든가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밤에 PDF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세 주인공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면 이게 주제이자 서머리인 것이고요.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는 잘들 아시다시피 단백질이죠. 사이즈는 우리가 흔히 아미노산 하나를 100달톤에서 110달톤 정도 보고 알부민을 한 6만 6천 달톤 정도 생각을 하면, 대략 라이페이즈는 알부민보다 좀 작고, 아밀레이즈는 알부민보다 좀 작고, 라이페이즈는 알부민보다는 좀 큰데, 요 부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좀 다양합니다. 이건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CA99는 큰 단백질이 아니라 테트라사카라이드 4당류에 해당이 되는 작은 분자입니다. 그래서 한 820달톤 정도, 아밀레이즈 아미노산 7개 정도 된 사이즈고, 단위는 크게 이제 무게를 볼 적에는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런 거를 쓰고, 개수, 농도를 볼 때는 미리 이큐벌런트 퍼 리터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유닛 퍼 리터를 봅니다. 이거를 말씀을 따로 드리는 이유는 무게를 재고 농도를 재는 다른 측정법과 달리 이런 다른 모든 랩에서도 대부분,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유닛 퍼 얼마, 인터내셔널 유닛 퍼 얼마 보는 단위들은 대부분은 특정 시약을 주고 그에 대한 활성도를 그 수치로 봅니다. 그 말은 병원마다 기계에 따라서 선택하는 시약에 따라서 정상치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이고요. 특히나 라이페이즈 같은 경우는 정상치가 기관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저희는 300이라고 적어놨지만 많은 기관에서 어퍼 노멀 리미트를 60 정도로 적어놓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오늘 짚고 좀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알아야 하실 것은 이거는 당연히 탄수화물 계열을 소화시키는 췌장 효소제이고, 급성 췌장염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고
췌장에서 도 나오는 효소라고 흔히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레이즈가 올라갔다고 반드시 췌장의 오리진은 아니고 특히 살리바리 그랜드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어퍼노멀 리미트 3배 이하,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하면 300 이하인 무증상 환자는 생각보다 많고, 이런 분들은 췌장에서 도 나오는 효소가 아니라 췌장에서만 나온다고 알려진 라이페이즈를 검사를 해보셔서 아밀레이즈는 약간 높은데 증상은 없고 라이페이즈는 정상이다. 그럼 이분은 뭐 췌장에서 시크리션 되는 게 많은 건 아니겠구나 라고 환자분들한테 리어슈어런스를 드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함정은 사실은 라이페이즈가 췌장에서만 나오는 효소가 아니고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옵니다. 오히려 다양성으로 치면, 소스의 다양성으로 치면은 라이페이즈가 아밀레이즈보다 훨씬 다양하게 나오는데, 판크레아틱 도미넌트한 라이페이즈가 워낙 도미넌트하게 오버웰루밍하게 많기 때문에 췌장암 특이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걸로 기관마다 정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컨설트를 주실 적에 혹은 기관별로 소통을 하실 적에 우리 기관의 어퍼노멀 리미트는 얼마인지를 좀 기록지에 명시를 해주시면 더 유리합니다. 이를테면 60 이하인 곳에서 120인 것과 저희처럼 300 이하가 정상인 곳에서 120인 곳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CA99는 말씀드린 것처럼 테트라사카라이드고 또 기관별로 37까지가 어퍼노멀 리밋인 곳이 있고 27까지가 어퍼노멀 리밋인 곳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 기관의 어퍼노멀 리밋을 좀 알아두시면 좋고, 통상적으로는 여러 논문에서는, 유수의 논문에서는 37 이하를 정상으로 보기는 합니다. 이것도 췌장암이나 담도암일 경우에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뭐 파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높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스크리닝 마커로는 잘 쓰이진 않고 다만 예후 반영 인자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췌장암 외에도 빌리아리 옵스트럭션, 스톤 같은 것으로 있다거나 ILD라든가 NTM 같은 폐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난소호 질환 같은 산부인과 질환에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특이적이진 않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문이자 서머리이고요. 이 이후로는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췌장에 대해서 간단히 학창 시절에 배우셨던 것을 간단히 리마인드를 해보면, 췌장은 사실은 췌라는 한자는 다른 데서 쓰이진 않죠. 이거는 1800년대 전후 일본 에도 시대 후반에 이제 네덜란드의 킬러 비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분비샘 덩어리라는 말을 따와서 만든 조어고요. 그러니까 췌라는 단어는 딱 췌장에만 쓰입니다. 그래서 고기 육자하고 덩어리 혹은 발췌하다 할 때 췌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췌라는 한자를 조어를 한 거고, 그리스 시대에는 또 이제 살덩어리라는 의미로 쓰여져서 아리스토텔레스, 뭐 헤로필루스, 그리고 갈렌 이런 사람들이 뭐 내분비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몰랐고 그냥 살덩어리 정도로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판크레아스 이렇게 해서 췌장이라는 장기가 되었다는 걸 상식으로 좀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중에 췌장의 내분비 기능은 나중에 이제 20세기, 19세기 말 돼서야 이제 알게 되었고, 의외로 뇌에서 말씀드려보면 췌장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췌장의 크기가 호두만한지 골프공만한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저는 췌장의 크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바닥을 이렇게 붙여서 펴면 요 엄지랑 검지, 중지까지 커버하는 요 절반 정도를 췌장이라고, 본인 췌장의 크기라고 생각하라고 하면 되고, 이거는 명치 끝에 가로로 누워 있는데 등 쪽에 가까이 있다라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췌장은 기본적으로 레트로페니탈토리토니아 스페이스에 있고 헤드, 바디, 테일로 갈수록 이제 뒤쪽으로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 많이 알려진 췌장의 그 랜드마크는 스플래닉 베인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설명할 적에, 학생 강의 때도 설명할 적에 하는 말은, 췌장을 보려면, CT에서 보려면 코로날 뷰든 이런 트랜스버스 뷰든 초밥을 뒤집어 놓은 모양을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초밥의 생선 부위니 스플래닉 베인이고 초밥의 그 밥풀 부분이 췌장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이 그림은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 시비어 플루이드 콜렉션이 오신 분인데 췌장의 위치가 레트로페리토니알에서도 어디쯤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쉬운 그림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페리토니알 스페이스를 이 앞쪽에 있는 비유하자면 텅 빈 공간이라고 하자면 이 아래쪽의 레트로페리토니알 스페이스는 지하 1층,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하 2층이 이제 페리레날 스페이스죠. 그리고 지하 3층이 포스테리어 레날, 스와스못을 있는 곳이고 지하 1층이 안테리어 레날 레트로페리토니움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듀오데넘 세컨 포션 이후의 부분과 췌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이 쫙 퍼졌는데 이분은 마치 해부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알려주려는 것처럼 이게 세컨드 포션에만 그 지하 1층 프리레날
포션에만 레트로페리토니움만 물이 고여 있어서 췌장이 이 공간 안에 있구나를 알아보시라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오늘의 키 메시지는 아까 그 보여드린 표가 오늘의 플레이어라고 보여드린 표가 이제 핵심이고요. 그냥 마음 편히 오우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기본 히스톨로지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몽골몽골하게 있는 것들이 아시나들이죠. 이 아시나들에서 이제 소화 효소들을 분비를 해서 판크리아틱 덕트로 내보내는 것이고, 이러한 엑소크라인 티슈가 췌장 전체에서 한 85% 정도로 볼륨상으로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섬처럼 박혀 있는데 이것들이 랑게르한스 티슈고, 여기서 뭐 알파셀, 베타셀 등등 나오면서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엔도크라인 호르몬을 내죠. 그래서 이걸 엔도크라인 티슈고, 볼륨상으로는 전체 췌장의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췌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내분비 기능과 외분비 기능을 모두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내분비 기능에서 하도 여러 종류의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췌장을 우리 몸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의 특징이 아니라 이런 소화효소 분비의 엑소크라인 펑션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그림을 3차원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이 아시나셀은 아무래도 가운데 아시나를 향해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는 이렇게 약간 사다리꼴 모양이 되겠죠. 이런 걸 아시나셀이라고 하고, 아시나셀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소화액을 내는데 스타크 탄수화물을 녹이는 것이 아밀레이즈, 그 다음에 지방 계열을 노리는 것이 라이페이즈, 그 다음에 프로테인 계열을 노리는 것이 프로테이즈. 그래서 췌장 안에서는 아시나셀 안에서는 비활성인 트립시노겐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쭉 나가서 소장에서 트립신으로 활성화돼서 이제 물질들을 모이는 것이죠.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오면은 여기에 단순히 인플라메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케모카인이 분비되고 트립시노겐이 트립신으로 변하는 과정이 너무 활성화돼 버리기 때문에 이 트립신 활성 췌장액이 나오기 때문에 내 주위를 녹인다 라고 해서 더 아픈 기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엑소크라인 엔자임은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여러 가지 프로테이즈가 있고, 우리가 흔히 처방하는 뭐 파자임이나 노자임이나 이런 것도 판크레아틴들을 보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판크레아틴이라는 게 이런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프로테이즈를 전체적으로 통칭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면은 급성 췌장염 같은 것이 오면 이런 세포들이 깨지면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프로테이즈들도 다 올라갈 텐데 왜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를 주로 시럼에서 마커로 보느냐는 의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저도 문헌을 찾아도 잘 답이 안 나와서 진단검사의학과 이제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이 트립신이나 트립시노겐 혹은 키모트립신 같은 것들이 뭐 검사 측정 방법이 비싸다거나 힘든 건 결코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활성도에 따라서 농도가 좀 다르고 스페시피시티에서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의 마커로서 판크레아틱 엔자임이라고 하면 프로테이즈가 아니라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를 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엘리베이션 되는 양상들을 보면, 먼저 아밀레이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만 달톤 정도 되는 프로테인 이고요. 그 스타크를 슈가로 분해를 하는데 이 탄수화물을 라틴어로 아밀룸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밀레이즈라는 이름이 붙었고, 아밀레이즈 중에는 알파 아밀레이즈, 베타 아밀레이즈, 감마 아밀레이즈가 있는데 보통 사람에서, 특히 췌장이나 침샘에서 나온 건 알파 아밀레이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통 아밀레이즈 하면 알파 아밀레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페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에서만 나오는 물질이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라이페이즈가 존재하는데, 워낙 이게 도미넌트하고 오버웰러밍하기 때문에 라이페이즈는 그냥 쉽게 췌장에서만 나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여러 종류의 팻의 이제 가수 분해를 촉매하는 그런 효소가 되겠죠. 되겠고,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있으면 당연히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아닌데 아밀레이즈가, 라이페이즈가 올라가는 경우를 보는 거긴 하지만, 그 전에 어쨌든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폐렴하고 비슷하죠. 폐렴에서의 클리니컬한 정의도 뭐 랩이
어떤 기침이나 가래 같은 발열 같은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랩이 안 좋고 합당한 이미징이 있고 셋 중에 두 개가 만족하면 폐렴이라고 흔히들 말하듯이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도 기전상으로는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인플라메이션이 되고 여러 가지 인플라마토리 마토리알들이 나와서 우리 몸에 고통을 수반하는 병이지만, 임상적으로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의 정의는 특징적인 앞으로 숙이면 좀 나아진다거나 그런 특징적인 압도미널 페인 혹은 백페인이 있거나, 혹은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지가 어퍼 노멀 리미트의 3배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그래서 여러 차례 어퍼 노멀 리미트 말씀드린 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미징에서 컴패티블 파인딩이 있다거나, 이 셋 중에 2개 이상을 만족을 해야 되고, 사실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밀레이즈만 올라가 있다, 그것도 수치가 아밀레이즈 레벨이 150이다 이러면 사실은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아닌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저희한테 진료를 해서 쓸 때는 되게 잘 적어주십니다. 다들 전문가시니까 아밀레이즈가 무증상으로 올라갔지만 별 문제는 없어 보이나 환자분이 진료 원하셔서 의뢰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건강기록지에는 이런 문구들이 제가 알기로 기계가 자동으로 문구를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관에서는 아밀레이즈가 올라간 환자들에서 췌장염이 의심됩니다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당황해서 오시는데, 혹시 그 여러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건강검진했을 적에 문구들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환자분들한테 불필요한 걱정이라든가 또한 불필요한 3차 병원 방문을 조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패티블한 이미징 파인딩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디마토스 하거나 네크로틱 체인지를 보이면서 플루이드 컬렉션이 보이는 경우겠죠. 그래서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지는 급성 췌장염이 왔을 적에 초반에 확 세포들이 깨졌을 적에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문헌에 따라서는 6시간 후 혹은 12시간, 18시, 24시간 후라고도 돼 있는데, 초반에 깨졌다가 이제 점점 정상화되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의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지 엘리베이션의 패턴이고, 아주 잘 아시듯이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예후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돼 있고, 간혹 가다가 이게 내려가다가 다시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를 유발한 다른 원인, 이를테면 CBD 스톤이라든가 아니면 판크레아타이티스 자체가 호전되다가 또 거기서 생긴 판크레아틱 덕탈 데미지 때문에 판크레아틱 주스 리키지가 있다거나 2차적인 판크레아타이티스를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게 내려가는 속도 자체는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예후의 직접적인 예측인자는 아니라는 점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판크레아틱 엔자임이 나오는 소스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판크레아스가 더 많긴 합니다만, 아밀레이즈 경우에 살리발리 그랜드도 있고 리버에서도 나오고, 여기 없지만 스몰 바울 일부에서도 조금 나온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근육에서도 나오고 팔로피안 튜브 다양한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레날 익스크리션을 25% 합니다. 그래서 가끔 CKD 환자들 혹은 AKI 환자들이 아밀레이즈가 올라갔는데 아밀레이즈가 많이 올라갔는데 통증 심하지 않고 CT에서도 췌장이 부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진료를 저희한테 컨설트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레날 펑션이 안 좋은 경우에 아밀레이즈가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리버에서도 좀 메타볼리즘이 되기 때문에 어큐트 리버 인저리가 올 수 있는, 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많은 상황에서 아밀레이즈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만 이번 세팅이 아닌 외래 세팅에서는 사실은 이런 경우도 별로 없고 그냥 정상보다 조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수치가 위딘 노멀 리미트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 키가 195가 넘어가면 그것을 서장훈 병이라고 하지 않듯이 이런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올라간 분들은 꽤 있습니다. 라이페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판크레아스에서 워낙 도미넌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는 췌장에서만 나오는 효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라이페이즈가 3배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대부분 이번 세팅에서 GI 옵스트럭션이 있다거나 GI 퍼포레이션이 있다거나 일레오스가 너무 심하다거나 아우틱 다이섹션이 있다거나,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험한 상황에서 동반돼서 라이페이즈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마 외래 세팅에서 라이페이지까지 같이 3배 이상으로 무증상으로 올라간 경우가 흔치는 않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건강검진에서
라이페이즈는 없고 아밀레이즈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밀레이즈가 올라간 분들은, 경증으로 올라간 분들은 환자분이 불안해하셔도 안심을 시켜드리고 라이페이즈랑 한 번 더 같이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만 올라갔고 이거는 조금 별로 안 올라갔네 하면 아마도 췌장 외에 다른 곳에서 조금 남들보다 많이 분비가 되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세럼 아밀레이즈가 올라가는 상황은 여러 군데서 정리가 돼 있어서 그냥 심플하게 업투데이트해서 좀 따와봤고요. 이걸 당연히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별의별 상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능이 떨어지거나 간이 힘들 수 있거나 내 몸이 힘들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올 수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약으로 인해서 아밀레이즈가 지속적으로 올라간 분들은 거의 경험하기가 힘든데 제 환자 중에 딱 한 분 시메티딘을 좀 오래 드셔서 올라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요새 시메티딘 많이 처방 안 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끊었더니 좀 좋아졌고 그 외에는 경험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밀레이즈 약간 올라간 분들은 라이페이즈를 같이 한번 재검을 해봐서 아밀레이즈만 올라가 있으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라이페이즈가 올라가는 경우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밀레이즈가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험한 상황에서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흔한 거는 제일 흔한 거는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이고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는 합당한 증상이나 영상 파인딩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아밀레이즈가 많이 올라간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아까 얼핏 말씀드렸듯이 라이페이즈 같은 경우는 측정 단위가 측정 반응식이라든가 측정 그 시약에 따라서 이게 좀 표준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문의드렸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도 말씀하시기로 여러 지표들 중에 라이페이즈가 특히 각 기관별로 이런 정상치가 통일이 안 돼서 좀 골머리를 앓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는 라이페이즈 측정하실 때는 본인이 계신 기관의 라이페이즈 정상치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라이페이즈 어퍼노멀 리미트는 300 인터내셔널 유니퍼리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웰에서 이제 어떤 대화가 오거냐면 이제 뭐 아밀라제가 올랐다 합니다. 이제 기계에서 찍힌 건강검진 기록지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잘들 아시는 건데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거고요. 아밀레이즈 오른다고 췌장염이란 법은 없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췌장에서 도 오르는 아밀레이즈 말고 췌장에서만 오르는 라이페이즈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확인을 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 진료 보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입원실에 오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 거쳐서 오신 분들은 별 걱정 안 하고 오십니다. 근데 기계에 찍힌 문구를 보고 오신 분들은 많이 겁나서 오시기 때문에 본인 기관을 한번 세팅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CA99 엘리베이션 하는 경우도 두 가지식으로 그냥 결론을 여기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이엘리루이트, 루이스 안티젠 뭐 X 여러 종류 중에 A에 해당하는 게 CA99 캔서 안티젠 혹은 카보하이드레이트 안티젠 19-99 보시다시피 사당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CA의 사촌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췌장암에서는 1981년에 이게 좀 마커로 쓰일만 하겠다라고 알려져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핵의학 검사는 37 정도가 어퍼노멀 리미트고 진단검사의학에는 27 정도가 어퍼노멀 리미트입니다. 이것도 병원마다 좀 다르고 외래 세팅이나 건강검진 세팅에서는 핵의학이 아니라 진단검사의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본인 세팅이 얼마인지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핵의학이냐 진단검사의학이냐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둘 다 똑같이 마이크로 어세이를 보는 것은 똑같은데 진단검사의학은 마이크로 파티클 기반으로 하고 이뮤노 어세이를 하는데 진단검사의학은 마이크로 파티클 기반으로 하고 핵의학 검사는 라디오 이뮤노 어세이를 한다고 합니다. 둘이 뭐 센서티비티는 핵의학이 좀 낫네 뭐네 차이가 좀 있다고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하고 있고 그냥 그 기관에서 선호하시는 그 기관 선생님들이 선호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핵의학인지 진단검사의학인지 알아두시면 좋고 이게 핵심이죠. CA99의 클리니컬 유지는 가장 확실한 건 트리트먼트 모니터링입니다. 판크레아틱 캔서 4기를 진단받고 폴피리녹스나 제마브락산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 CA99이 처음에 뭐 1200이었다. 근데 리스폰스가 아주 좋으니까 500으로 떨어지더라. 200으로 떨어지더라. 그러다 나중에 다시 900으로 올라가면 PD가 의심되네. 이런 트리트먼트 모니터링에는 이미징과 병행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가치가 있게 쓰이고 있고요. CA99는 처음에 췌장암인지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도 쓰이긴 하는데
얼리 스테이지 뭐 리섹터블 판크리아틱 캔서 같은 데서 CA99이 올라가지 않은 경우도 꽤 있고, 심지어는 스테이지 4에서도 올라가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진단 목적으로 뭐 쓰이긴 하지만 아주 릴라이어블하게 쓰이진 않고 반드시 다른 툴, 특히 이미징 툴하고 비교를 해보고 스크리닝으로는 잘 쓰이지 않죠. 정상 환자들에서 스크리닝으로는 잘 쓰이지 않은 것이 파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아주 낮기 때문에 잘 쓰이진 않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리 판크리아틱 캔서나 루이스 안티젠 네거티브 환자분들에서는 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쓰인다. CA99는 아직도 얼리 바이오마커로는 쓰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많이들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데 나는 CA99이 올라갔으니까 췌장암이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많이들 오시는데, 노멀 파퓰레이 전체 인구에서 여기가 이제 CA99 정상인 환자군이고 여기가 올라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요 박스를 췌장암 환자라고 한다면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서는 CA9 요걸 분모로 했을 적에 CA99이 올라간 게 그렇지 않은 정상에서 CA99 올라간 것보다는 췌장암에서 CA99 올라가지 않은 것보다는 분율이 높다고는 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CA99이 올라간 분들 중에서도 CA99이 정상인 분들에 비해서 이 노란색 분의 빨간색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CA99는 올라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췌장암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리얼월드를 반영하지 않은 표고, 실제 췌장암의 프리발런스는 이렇게 낮죠. 이렇게 낮기 때문에 실제 이거보다 훨씬 낮죠. 이거 훨씬 낮기 때문에 워낙에 낮아서 이제 노란색 분의 빨간색을 보나 연두색 분의 빨간색을 보나 여기서 여기가 10배가 올라가더라도 10만 명 중에 1명이 10배로 올라가면 10만 명 중에 10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CA99이 높다고 그게 췌장암은 아니라는 거를 환자분들께 잘 말씀 주시면 좋겠고, 반대의 경우 이렇게 흔한 질병 같은 경우는 CA99이 높으면 이 병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제 리얼로는 이렇기 때문에 그 점을 다 이미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비슷한 질문으로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담석이 큰 거 있는데 저 담낭암 잘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죠. 담낭 암 환자들에서 담석이 많은 거하고 담석이 많다고 담낭암이 잘 생기는 건 아니죠. 용종이 큰 거 있다, 담낭에 용종이 있다고 담낭암 잘 생기나요? 담낭암 환자에서 용종이 많지만 용종 있다고 담낭암 잘 생기진 않죠. 췌장암이 있으면 등이 아픈 경우가 많지만 등이 아프다고 췌장암이라고 말할 수 없고, 제 외래도 등이 아프다고 많이 오시지만 실제로 췌장암인 분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당뇨가 있다. 췌장암이 생기면은 뭐 반 이상은 새로 당뇨가 생기지만, 새로 당뇨가 레이트 온셋 DM이 있거나 기존 DM 환자에서 당뇨가 조절이 갑자기 안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원인이 췌장암인 분은 100명에 1명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모델로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작년 초에 나온 좀 사이즈 있는데 나온 좀 릴라이어블한 논문인데, 이 CA99 트라젝토리 궤적에 대한 췌장암 발병률을 조사한 논문입니다. 뭐 그림이 복잡한데 이거를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표로 쉽게 만들면 CA99이 37일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생긴 캔서 프로바빌리티가 10,000분의 6이라는 거고, CA99이 50일, 이게 아주 오늘 CA99 관련 또 뭐 이걸 다 믿을 수 없겠지만 대략적인 감을 잡고 환자분들에게 설명하기는 좀 좋은 키테이블일 것 같습니다. CA99이 50 정도 되는 분이 오셨다. 그럼 당신이 앞으로 1년 안에 췌장암이 생길 확률은 1000명에 1명이다. 100 이상 되는 분은 조금 올라가긴 하겠죠. 1000명에 2명이다. 그리고 실제로 CA99이 200, 300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크리징 패턴을 보이는 분들은 저희도 얼러트하게 봅니다만, 200 전후로 계속 10년째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1000명에 992명은 췌장암이 잘 안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근거로 대략적으로 CA99 100 정도 이상 되는 분들도 1000명에 2명 정도만 췌장암이고 1000명에 998명은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경우의 수별로 본 이 논문에서 본 거고요. 지나가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CA99 올라가는 상황들을 정리를 한 건데, 이걸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 환자분이 CA99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당연히 걱정해야 할 것은 판크리아틱 캔서나 빌리아리 캔서이겠으나, 이것의 분율은 아까 그 트라젝토리 표에서 보시듯 그렇게 높지 않았고, 이번 세팅에서 많이 CA99이 오르는 경우는
옵스트럭티브 콜란자이티스 같은 데서 빌리아리 옵스트럭션이 있는 경우입니다. 뭐 200, 100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스톤을 제거하고 나면 뚝뚝뚝 잘 좋아지고요. 외래 세팅에서 보실 거는 우선은 ILD가 있는 분이라든가 NTM이 있는 분들이 CA19 올라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제 환자분들 중에도 5천에서 10,0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그분들은 NTM 활성도라고 좀 코릴레이션 합니다. 조절이 잘 안 되면 CA19에 쭉 오르고 안 그러면 내려가고, 그 이유는 CA19은 췌장이나 담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브론쿠스에서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산부인과 쪽의 장기에서도 좀 나오기 때문에 오바리안 시스트가 있는 분, 테라토마가 있는 분, 혹은 뭐 흔치 않지만 유테라인 마이오마가 있는 분들에서도 이렇게 CA19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아닌데도 CA19이 올라간 분들이 더 많죠. 이건 그냥 노멀 베리에이션입니다. CA19은 이런 암세포들에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정상인들에서도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CA19 올라가는 분들이 외래에 오시면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췌장암에 걸릴 고위험군인지, 당뇨가 있다거나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있다거나 기존에 뭐 IPMN 같은 그 판크레아틱 시스트가 있다거나 이런 고위험군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외래 세팅에선 거의 없겠으나 빌리아리 옵스트럭션이 올 만한 황달 같은 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터스티셜 렁 디지즈라든가 만성적인 폐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적으로 물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실은 여기랑 여기서 많이들 걸러집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럼에도 약간씩 높은 분들은 이거 그냥 원래 높은 분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하고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팔로우업을 하시면 되고, 아까 그 트라젝토리 논문에서는 총 2년 정도는 팔로우업을 하기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김재환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 종설 논문에서도 비슷한 톤의 말씀이 있고, 여기서도 보면 CA19 37 이상인 환자에서 10,000명인데 8명만이 췌장암이라는 수학적인 도출이 가능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CA19이 올라간 환자분들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뭐 난소나 폐 쪽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고, 충분히 팔로우업이 되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뭐 대학병원 리퍼를 언제든 하셔도 됩니다만 여기서도 과도한 공포를 드릴 필요는 없고, 아마도 괜찮을 확률이 높은데 혹시 몰라 체크만 해준다 라고 하시면 환자분의 과도한 공포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서머리 슬라이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드리면 어떻게 조금 달라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늘의 핵심 슬라이드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PDF 공유할 테니까 이대로 공유를 하시면 되겠고요. 테이크홈 메시지는 무증상 아밀레이즈가 상승을 한 경우에, 특히 어퍼노멀 리미트 3배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비특이적인 원인이고, 콩팥이 안 좋은 경우에 아밀레이즈가 좀 올라갈 수 있고, 라이페이지까지 정상이면 뭐 안심시켜 드려도 되고요. 지속 상승하면 뭐 3배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리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퍼노멀 리미트 이상 3배 이상 혹은 그 이하로 무증상 리파제 상승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입원 환자 어큐트 컨디션이 흔하고, 라이페이지에서 보실 건 항상 기관마다 정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기관의 정상 범위도 알고 계신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된 CA19 환자는 수학적으로만 고려할 게 아니라 환자분들의 뭐 가족력이라든가 하이리스크 그룹인지를 확인을 하는 임상적인 최종 평가가 중요하겠으나, 어쨌든 수치상으로 본 원칙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에 3개월 간격, 그 다음 6개월 간격, 그 다음 뭐 1년 간격,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년 정도는 레귤러 팔로우업을 고려하고 환자분들께 어느 정도는 안심 드려도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군 이런 분들에서는 주의해서 접근을 하시거나, 더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분들은 한 번쯤 대학병원에 리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확률이 100명에 1명 이하인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면서 오늘 제 시간을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플로우에 올라온 질문 하나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여성인데 5년 전부터 CA19 증가되어 있고 수치는 100은 안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치가 오르내리고 현재까지 특이 증상이 없으면 영상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는데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지 하고 인터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사들마다 조금 팔로시가 다를 텐데 저는 그 정도면 팔로우업을 안 합니다. 환자분이 5년째 혹은 10년째 그렇게 CA19이 계속 올라가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은 역설적으로 죽고 사는 병이 아니란 뜻이죠.
죽고 사는 병 때문에 CA19-9이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살아서 팔로우를 못 하실 테니까 그렇게 안심을 시켜드리고 더 안 오셔도 된다는 안심을 시켜드리는 워딩으로는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으나 혹시라도 우리 환자분께 나중에 췌장에 나쁜 암이라도 생기면 그거는 그때 가서 새로 생기는 것이지 지금 이거랑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게 통계적으로도 뭐 이치상으로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5년 정도 팔로우업해서 괜찮으면은 또 다른 그 하이리스크 그 팩터가 없다면은 저는 팔로우업을 종료를 합니다만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렇습니다.